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카페 공인회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신문도 좀 조회를 해보고 봤더니 부동산 관련 소식이 별로 없네요. 우리 허남권 부동산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중앙신문에도 보니까 간단히 좀 있는데, 오늘은 강의라면 강의고 그냥 토요일이라서 가볍게 그냥 저 개인적인 경험담, 소견 이런 것을 말해 볼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의 주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것 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위대한 것,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된 이때의 가장 위대한 것,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경험, 또 자기가 추구하는 철학, 이런 거에 의해서 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을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과에 관련돼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공자, 순자, 맹자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위대한 게 뭐라고? 이자 이렇게 하더라고. 이자.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내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가장 위대한 게 이자일 것 같아요. 은행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위대한 게 이자죠. 근데 내가 이 돈을 빌려간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또 이자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뭐가 제일 무서웠을까요? 귀신이 제일 무서웠을까요? 저희였을 때도 제가 화장실에 어렸을 때 재래식 화장실이라 불도 안 들어오고 랜턴도 없고 이런 시절에 화장실 가는 게 거의 공포 수준이었죠. 빨간 종이 줄까 하얀 종이 줄까 노란 종이 줄까 이런 귀신 얘기도 있고, 그때는 거의 공포 수준이었는데, 지금도 제 어린 초등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밝은 아파트 수세식 화장실에 가는데도 그걸 이렇게 공포스러운 건가 봐요. 그런 만화라든지 그런 책, 귀신 책 관련된. 그때 나이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저도 투자를 해봐서 은행권도 대출을 일으키고 풀로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대출을 풀로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이 공포스러운 그 감을 느낄 수가 없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을 그날까지 꼭 붙어 따라다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뭘까요? 그렇죠. 세금이라는 거예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한테 일방적으로 뜯어내는 거예요. 강자는 국가예요. 국가가 없을 때 자연주의적인 원시 시대에는 그냥 내가 들판에서 채취해서 먹거나 물고기 잡아서 먹거나 했을 때 그런 거 갖다 바친 게 없죠. 이게 부족민이 형성되고 부족장한테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를 형성되고, 국가가 도로 사업, 국방 사업, 교육 사업, 여러 것 그다음에 복지 사업 하다 보니까 세금을 일방적으로 강제로 뜯어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경험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사장님들은 저는 이제 모셨던 사장님들이 특징이 있어요. 학력이 저보다 다 낫다라는 거예요. 학렬이 중졸 고졸이었습니다. 제가 모신 사장님들의 매출액은 대체적으로 한 해 매출액이 1,000억 대 내외 정도 되어졌고요. 직원은 한 50명에서 100명 내외, 이 정도 조그만한 소기업체에서 저는 관리직으로 이제 해왔었고,
또 그러한 사장님들을 직급이 낮을 때는 뭐 모시지 못했고 직급이 낮을 때는 결제를 받으러 들어가는 적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오너들과의 부딪힐 일이 몇 번 안 되거나 뭐 그 오너의 그런 마인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지만 직급이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거의 오너와 붙어 살다시피 하고 그 오너의 그 경영 마인드, 그 오너의 철학, 그러한 사람주의 그러한 것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어쩌실 때는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제가 이제 그런 거죠. 제가 학력이 좀 더 높고 그분들이 학력이 낮기 때문에 어찌 보면 틀린 소리 하면 속으로 제가 그러죠. 진짜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렇지만 나한테 월급 주고 있으니까 굽신굽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 나이 먹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말이 엄청 맞구나 라고 하는 거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 했을 때 오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세금이 제일 무섭다. 세금 이놈 그냥 국가가 일방적으로 뜯어오는데 뭐든지 이 오너는 다 세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세금, 국민연금도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도 세금, 산재보험료도 세금, 무슨 뭐 부담금도 세금, 토지 이용 뭐 부담금, 도로 조명료, 다 세금이야, 다 세금. 전기도 전기요금이라고 안 하고 전기세라고 해요. 예? 오너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건강, 뭐가 몇 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료가 몇 프로입니다. 오너는 산재보험료라고 하지 않아요. 산재보험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은행은 사기업이잖아요. 은행은 사기업이죠. 국가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전기도 요금이지, 근데 오너는 전기세라고 그럽니다. 오너는 전기세. 아니, 내가 지금 형광등 켜놓고 제가 위에 켜놨거든요. 내가 켰으니까 내가 한국전력공사에다가 전기요금을 냅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요금이지, 전기세금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건강보험료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헷갈려요. 국가한테 내니까 뭐 세금 아니야? 이렇게 하실 분. 세금은 어떠한, 우리가 학문상으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재원이 없이 근거적으로 뜯어내는, 쉽게 말하면 그걸 하는 것이고, 어떤 건강보험료라든지 이것은 나한테 내가 쓰는 각자 부담, 자가 부담 이런 것은 하는 그런 개념. 그러나 그거나 이제 오너들은 세금도 돌려서 내놔. 간접적으로 해서 내가 냈던 세금, 지금 내가 국방의 의무를 안 하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어차피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고 내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 봉급을 줘서 공무원들이 나한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자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몇 단계 거쳐서 오는 것이냐 내가 건강보험료는 내가 직접 내고 직접 받아낸 거냐 내가 고용보험료 직접 내고 내가 퇴직됐을 때 내가 잘렸을 때 바로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내가 전기를 직접 사용하고 직접 했을 때 응능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전기를 엄청 아꼈으면 전기요금이 조금 나올 거고 많이 쓰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거고 근데 오너는 어떻게 다?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어차피 이건 나가는 거고 그냥 세금이야. 전기세라고 그럽니다. 오너는 전기세. 그래서 은행이 계속 뜯어가는 그 이자도 그 오너는 이자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니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진짜 대표가 말이야, 사장이 말이야, 어디 고등학교 몇 개 어디 야광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진짜 무식한 새끼네. 이게 속으로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앞에서는 고개 굽신굽신 해야죠. 사장님 말이 맞다고. 이게 하여튼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하여튼 카페 공인중개사 차리고 지금 개인 사업장이거든요. 개인 사업장이고
저는 이제 두 개로 나눠뒀습니다. 법인 사업장이 있고 개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 회계처리적인 영향 때문에 두 개로 분리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법인이긴 하지만 직원이 없는 1인 기업 법인입니다. 그리고 카페 공인중개사도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입니다. 저는 그냥 1인 기업을 저는 뭐 포부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제 이제 역량거리 봤을 때 제가 뭐 유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역량은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제 스스로 이제 평가하고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1인 기업 체제로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규모도 좁고 역량도 좁고 뭐 하겠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수익 창출로 하고 있죠. 크게 부동산 투자 행위를 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유튜브로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죠. 여러분도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우리를 시기 질투한 사람들은 투기꾼이라고 비난할 겁니다. 사회적 악질적 병폐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 잡아 죽여야 하려는 놈들이라고. 뭐 지금 많이 이런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좋게 말하면 투자자고 나쁘게 말하면 투기꾼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어차피 그 사회의 양면이 있는 거니까 이 컵인데 컵을 이렇게 비치면 여기서 불빛이 지금 쏘고 있거든요. 쏘고 있으면 여기가 밝은 면이 있고 뒷면에는 뭐 검은 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뭐 이제 이해를 못 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이해를 하신 분도 이제 계시겠죠. 어차피 투자 행위가 사회에 좋은 뭐 양성적인 면도 있는가 하면 그 투자 행위로 인해서 부가적이고 또 파생적으로 음성적인 면이 뭐 발생될 수 있겠죠. 또 안 좋은 점도 어떤 사람은 그 양성적인 면을 보고 좋게 표현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음성적인 그 면을 보고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라고 평가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은 각자 평가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법적으로 투자 행위를 할 수는 있는 거고 그래서 비난하든지 말든지 그분들이 쌍욕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투자 행위를 이제 하는 거고 저도 어차피 그냥 투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투자해서는 쌍욕을 별로 하지 않아요. 왜 주식을 투자했을 때 쌍욕을 하지 않을까요?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한 10번 하면은 한 7, 8번은 망해먹고 한두 번은 벌어먹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들은 대체적으로 못하게 하고 대부분 그러죠.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면 대단히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천운이 좋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이 새끼는 아주 투기꾼이야. 아주 사회적으로 악질적인 병폐 새끼야.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수익 구조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는 투자 행위로 하고 하나는 중개업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수익의 큰 그 구조를 지금 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쪼실쪼실하게 뭐 내가 뭐 컨설팅이고 어차피 그것도 중개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뭐 카페 광고 수입이라든지 뭐 이게 유튜브 하면 유튜브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아주 뭐 이렇게 미미한 수입이죠. 그리고 뭐 내가 다른 사회 활동 같은 거 뭐 조금씩 하는 건데 그것도 뭐 아주 푼돈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가장 큰 수입의 두 개 원천 투자 행위야 중개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 정부에 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을 사회적 병폐고 사회적 악이고 이렇게 해서 규제가 또 이제 심화되고 있고 중개사들은 계속해서 폐업하고 있고 수익이 줄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 또 투자를 했던 게 원활하지 못한 어떤 지역은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했는데
많이 좀 올랐는데 이게 팔 수가 없는 구조. 왜냐하면은 세금을 너무 많이 뜯으니까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는 내가 팔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금을 50% 이상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팔아요? 팔 수가 없죠. 내가 잘못 투자했다기보다는 뭐 잘못 투자했다면 잘못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묶였다면 묶였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2, 3년만 더 흐르면 금액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게 부동산 하면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팔지 못하고 그리고 중개업은 또 뭐냐면은 극심화돼서 거래가 끊기고 하니까 임대차도 끊기고 뭐 매매도 끊기고 하니까 중개업도 수익 구조가 이게 직격탄을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뭐 말씀 먼저 드렸겠지만은 제가 직장 생활 했었을 때 오너가 저랑 같이 이제 술 한잔 하시거나 정말 그 오너가 지쳐가지고 이제 임 팀장 이렇게 들어오라 해서 같이 이제 그 대독 단독 면담 이렇게 하죠. 술도 어쩔 때는 단독으로 같이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 그 오너가 저한테 녹두리를 합니다. 정말 나도 힘들다고.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그 피부로 와닿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그 이자 부담, 이자가 365일 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을 머릿속에서 투자자들은 항상 나쁘게 보면 투기꾼들은 그죠? 나쁘게 보면 투기꾼들일 거고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뭐죠? 그죠? 극심한 뭘로 다가올까요? 그 이자가 내 목을 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가 돈 달라고 하는 것도 뭉갤 수 있어요. 협력업체가 돈 달라는 것도 미안하다. 내가 협력업체한테 제가 뭐 한 달에 줘야 될 그 협력업체 돈들이 한 뭐 100억 가까이씩 됐었는데 하여튼 뭐 돈이 공사대금 받아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다가 못 주면 원래 협력업체 한 회사에 10억 줘야 될 거 5억만 주고 띵깁니다. 3억만 주고 띵겨요. 다음 달에 주겠다. 뭐 협력회사 사장은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는 찍소리도 못하지만 나한테는 아주 쌍욕도 하고 난리가 아니죠. 우리 협력회사 우리 직원들도 월급주하고 나도 협력회사한테 도로 돈 내려줘야 되는데 약속 위반이라고 뭐 하면서 방방 뛰고 난리죠. 근데 뭐 어떡합니까? 줄 돈이 없는데 뭉갤 수 있어요. 요거 얻어먹으면서 뭉갭니다. 국가가 내야 될 세금도 사실은 뭉갤 수 있어요. 물론 끝까지는 못 뭉개지만 예를 들어서 11월 30일까지 내야 될 세금이 있어. 뭐 재산세 뭐 9월 30일까지 9월 말일까지 내야 될 세금이 있어. 여러분 뭐 토지분 있고 7월 말까지 재산세 내실 수 있잖아요. 내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이거 뭉갤 수 있어요, 없어요? 뭉개도 돼요. 몇 개월간 뭉갤 수 있습니다. 1년 가까이도 뭉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붙여서 가산요금 붙여서 다시 돈 유동 자금이 생기면 낼 수도 있고. 근데 이자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자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회사 거를 내기 때문에 제가 피부로 와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회사 다녔을 때도 회사도 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통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새마을금고 거, 저축은행 거, 심지어 뭐 이렇게 이제 농협 거 이자가 계속 날라오죠. 그럼 그 계좌에다마다 돈을 이렇게 이체를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깜빡 잘못하고 여직원이 회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한 1억 정도는 항상 예비비로 그 1억에서 5천, 최하 못하는 5천에서 1억 정도를 막 계속 놔뒀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협력회사가 협박하거나 뭐 국가가 협박해도 그 돈은 놔두고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자 메꾸려고 아주 그 최소한 경비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못했었을 때도 뭐냐면 여직원이 깜빡 못하고 돈이 넉넉하면 각 계좌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넉넉하게 다 놔두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이자에 맞춰서 딱딱 이체를 해둬야 되는데 못해서 깜빡하고 퇴근하면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 난리 난다고 8시, 9시에 와서 차 끌고 가서 다시 사무실 가서 그 이체 해두고 자동이체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갔다고 또 그 은행에서 연락이라도 좀 빨리 해줬으면 오후 3시나 4시 했으면 퇴근 전에 해놨을 건데 투덜투덜 하면서 다시 차 끌고 가서 이체해놓고 그런 경험도 제가 좀 여러 번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사장님이 그 넋두리 했다라는 그것도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또 이자를 내야 되기 위해서 다시 이자를 내기누려고 사장의 사모님 명으로 있는 아파트마저도 다시 담보대출을 하려고 쪼르르 가서 제가 사모님 찾아가서 그러죠. 사장님께서 사모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갖고 은행 가서 대출 하라고 하는데 사모님이 절대 안 주죠. 또 사장님은 집에 다시 가서서 사모님하고 또 대판 싸워서 왜 주라겠는지 안 줬네 뭐 했겠죠.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받아왔던 제가 은행하고 그래서 이자를 또 매일 내고 저도 지금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자가 굉장히 매월 쏟아지는 그 이자가 거의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건물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이자와 건물 관리비, 건물 관리비는 물론 몇 개월은 연체시킬 수 있죠. 3, 4, 5개월 정도. 근데 그것도 창피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도 관리비 연체시켜봐요. 제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도 지금 대출 이자가 오고 있고 제가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하고 있는데 동대표가 그 관리비 연체시키면 얼마나 창피하고 우스꽝스럽습니까? 근데 그 아파트 대출 이자하고 상가 관련 그런 대출 이자 제가 투자해서 어지러 놓은 거 지금 제가 이제 중개업으로는 한 6년 차 지금 마감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6년 차인데 지금 올해만큼 힘든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자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끝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투자했던 다른 부동산을 팔아치워서 이 대출을 꺼버리면 되는데 지금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초토화되어 있어서 내가 이거를 했다가는 뭐 손실은 아니지만 큰 이익을 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의 똔똔치는 것. 현 정부가 원하는 그거겠죠. 현 정부가 야 너는 그 다주택자들 빨리 뱉어내. 근데 이것을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저도 잘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버틸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그 가장 무섭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제 월급쟁이라면 월급이 예를 제가 300이라면 300 여러분 뭐 이제 공공기관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좋은 직장인 분들은 500, 600 정도 이렇게 뭐 받으시겠죠. 저는 중소기업 다녀서 200 후반대나 제 월급 고지서는 300 얼마밖에 안 돼서 매월 제가 퇴직할 때까지는 급여 명세서가 300 얼마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중소기업은 강주는 열악한데 6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정도 급여였으니까 만약 하여튼 그 급여가 들어온다고 하면 근데 제가 취직하기도 참 애매한 게 취직을 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지러우는 금액이 커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 피눈물 나죠? 피눈물 난 사람도 많아요. 지금 혁신도시에서 지금 경매 사이트를 조회해 보면 지금 상가가 경매가 우수수 쏟아지고 있죠. 우수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뭐 가셨다고 하시는 분도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은지 적은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창업이라는 단어를 봐보면 여러분 국어사전을 가지고 창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창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회사를 차린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의 국가를 차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나의 국가예요. 하나의 나의 국가. 제가 그 중소기업 그 사장님들을 모셨더니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사장님은 자기는 임금이야. 이 회사에 내가 임금이라고. 이거 하나의 국가예요, 국가. LG라고 하는 회사,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 현대라고 하는 회사, 거기에 오너들은 본인들이 황제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도 그걸 느끼더라고요. 이거요. 조그만한 회사, 직원 100명도 안 되는 회사들을 모시는데 그분들의 의식들이 거의 임금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하면 어떻게 되죠? 군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망하면. 군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망한 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우해 주는 데도 있지만은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피하면 깨꼬닥 해야죠, 깨꼬닥. 투자해서 창업을 해서 사업이 망하면 물론 이제 자살도 하기도 하고 뭐 또 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만큼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엄청 좀 무겁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럴 만큼 이게 투자나 창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내가 목숨까지 걸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좀 넋두리 같아요. 제가 오늘 뭐 하는 그 얘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그냥 문제는 이자가 얼마나 나를 제가 이게 이제 한 6년 전에 창업을 했었을 때 저는 이제 혁신도시 생기는 거 보고 창업을 했었고요. 혁신도시로 맞춰서 이전에 왔고요. 그래서 14년에 1월 달부터 창업을 했는데 14년, 15년 이거 돈 엄청 잘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뭐 하여튼 중개, 뭐 컨설팅 이렇게 돈을 잘 벌었고요. 이제 16년, 17년에 제가 투자 행위로 하여튼 돈을 좀 벌었고 뭐 해서 하여튼 이리저리 뭐 잘 되어져서 대출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60%밖에 안 해주는데 70%까지 풀로 일으켰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왜냐하면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돈을 계속해서 물건을 돌리고 부동산을 돌리고 해서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투자 행위도 막히고 중개도 막히고 이러니까 그 이자 부담감이 아주 그 극심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펀드 보험 이제 좀 뭐 이렇게 깨죠. 깨고 다시 뭐 이제 파트타임도 또 생각해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투자 행위를 하면서 있어서 좋은 직장, 공공기관에 다니시거나 공무원이시거나 하신 분들은 그나마 투자한 행위가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월급이 매월 500씩 나온다고 하면 이미 나는 세팅은 어떻게 되죠? 투자 행위를 하면서 고정적으로 500이 나왔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14년, 15년, 막 16년에는 잘 이렇게 투자한 것 대비 그 이자까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성업이 되니까 했는데 지금은 이건 이자 내기도 버거울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니까 뭐라 그럴까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매로 쏟아지고 있고 이거 이제 헐값에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자가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사장님들로 속으로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자세 뭐든지 세금이에요. 뭐든지 세금. 그래서 이자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절절하게 느껴지는 지금 이제 그런 해입니다. 아마 2020년에는 이제 2019년이 다 끝나가고
2020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태를 보니까 여전히 2020년이 부동산 경기는 뭐 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수뇌부에 계신 분들이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좀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다분히 있습니다. 세계적인 뭐 사태도 좋지 않고 또 내년에는 더 양극단의 세계로 펼쳐질 거라고 그러네요. 있으신 분들은 더 좋고 없는 사람들은 더 비참해지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제가 말이 좀 하여튼 두서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다가 제 뭐 투자하는 내용까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나아졌는데요. 하여튼 투자하신 분들 열심히 좀 잘 버티시고 또 좋은 성과 있으시길 좀 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커버하고 수익하고 해낼 정도로 해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살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뚫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헤쳐나가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빨리 포기해버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안 좋은 것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험난한 투자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호황과 불황이 항상 오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를 타고 큰 뱃머리에 서서 바다를 쳐다보는 겁니다. 바다의 뱃머리에서 고개를 숙여서 앞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파도가 1m, 2m씩 쳐요.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고개를 쳐들고 바닷물을 100m, 200m, 300m, 500m 이렇게 멀리 보며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투자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꼭 참고 이겨내시고 경외당하지 마시고요. 좋은 성과 있으시고 또 힘들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 다른 방법을 찾아내서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제가 봐보면 제조회사에서 원가를 내가 100원에 파는데 내 마진을 10%해서 원가를 90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협력업체 회장 측 회사가 이거를 80원으로 이렇게 아니면 90원으로 원가를 내리라고 하면 90원인데 이제 납품을 85원이나 80원으로 하려면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원가를 50원에 맞춰라 하면은 그건 또 맞춰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어차피 원가가 90원이었는데 85원으로나 87원으로 내리려고 하면은 아주 쥐어짜고 힘들게 해서 어떻게 맞추겠죠? 근데 아예 이것을 원가를 50원이나 40원으로 하라고 하면 발상 자체를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못 맞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힘들었을 때 발상 자체를 획기적으로 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셨던 오너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너분들이 힘들었을 때 제가 완전히 사업 구조가 아주 탄탄하고 튼튼하고 연에 순이익만 뭐 3, 40억씩 나오는 그런 5, 60억? 뭐 이렇게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회사에 뭐 하여튼 그런 회사도 있었고요. 힘들게 꾸려가는 회사도 이제 제가 경험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힘들게 꾸려가는 그 회사 사장님이 수익 구조는 남는데 항상 앞으로 그러고 뒤로 까지는 좀 그런 세팅 구조가 되어졌긴 한데 어찌됐든 악착같이 이게 방법을 계속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시도하면 추진해 나가는 방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올 한 해도 좀 힘들고 내년에도 힘들겠지만
정보를 많이 이렇게 받아가시면서 또 정보를 이렇게 계속 수집해 가면서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